네, 안녕하세요. 무비썸 구독자 여러분. 무비썸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송경원 편집장님, 그리고 김중혁 소설가님, 그리고 저는 뒤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던 블러썸의 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시간에서는 두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송경원 편집장님이 선정하신 영화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송경원 편집장님의 책을 책 속에 들어있는 영화를 골라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21에 15년을 압축하신 15년을 뚝 잘라서 책을 내주신 우리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요. 무비썸으로는 참 오래됐어요. 네, 저희가 2015년에 처음 만나서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즌2 영상의 첫 번째. 영어를 연구하는 송경원입니다. 네, 어라이벌이었죠. 네. 우리 걸로 컨택트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이제 찍으셨던 기억이 생생한데, 네. 그 뒤로부터 우리가 벌써 8년이 지났고요. 그러게요. 네. 시간이 정말 뒤돌아보니까 엄청 빠르군요. 네, 벌써 8년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송경원 평론가께서 추려오신 영화들을 보고 일맥상통한 어떤 결이 보인다. 결이 보인다. 이 사람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한다. 기왕이면 되돌아본다라고 해요. 집착에 가까워. 집착.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이 모든 영화들을 하나의 축이 있다면 네. 시간의 축인 것 같아요. 시간으로 모든 게 시간의 연결되어 있고 오랫동안 찍었거나 긴 시간을 압축한 영화이거나 네. 시간이 되게 중요한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아하. 이분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정성인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말을 물어보자면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요? 와. 자, 그럼 답변 갑니다.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사전적으로 영화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영화라는 단어로 우리 다 의사소통 가능하고. 근데 각자 생각하는 영화의 의미는 좀 다를 거고, 결국은 글 쓰는 사람들, 영화에 대한 글 쓰는 사람들은 각자 생각한 영역을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바뀝니다. 그 시기나 시절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계속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과거에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영화는 시간을 다룬 예술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깎거나 조합하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예술, 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거 신봉하는 사람들의 가장 맥락이 뭐냐면 그때 거기 있었던 걸 포착하는 거란 말이죠. 이야기를 재현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저의 시작점이었는데 네. 지금은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단위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조각하는가 중요한 거고, 네.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영화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만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기자 일하면서 사실 스크린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작은 화면으로. 워터만 거기 이만큼 워터마크 이만큼 찍혀있고 하는 거. 예전에 그거로 보는 거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아하. 그렇게 보나, 극장에서 보나, 같다. 내용은 다 내가 파악하고, 오히려 스크린으로 보내준 거를 보면 멈춰보고 다시 보고 돌려보고 할 수 있으니까 분석도 훨씬 잘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부터 저도 약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극장이랑 공간이 엄청 중요하고 내가 그 극장이랑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새삼 좀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저는 영화는 보는 게 아니고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는. 영사가 아니고 저한테는 동사에 가깝게 느껴져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 얘기할 보이후드란 영화가 있다라고 하면 보이후드란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한테는 보이후드란 영화를 내가 같이 보고 호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예를 들면 내가 극장에 이번에 개봉한 영화들 찾아보다가 어떤 글을 보고 이 영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걸 골라서 시간 정해서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날의 날씨나 분위기나 내 컨디션이나 출발하기 전에 뭐 누구랑 싸웠으면 다 포함해서 그 가는 동안의 내 경험, 최종적으로 내가 글 써서 딱 마침표 찍는 시간까지가 그 영화를 내가 한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보여드를 그냥 내가 봤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보여드란 영화를 내가 같이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가 저한테는 지금 영화에 그렇다면 한국의 극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극장 문화가 사라지고 이렇게 큰 영화관밖에 없기 때문에 극장에 간다는 체험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관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닥친 이 위기들 한국 영화 산업 전체 위기가 마냥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이를테면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전개되던 영화 산업은 네. 말 그대로 메뚜기 때처럼 유행을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는 한편이 흥행하면 다 그 영화가 따라가고 소위 말하는 다양성이 없어지고 독과점 위주의 가구였다고 하면 특히 지역 상영관들 위주의 문화의 가장 핵심은 그 지역 풀뿌리 네트워크거든요. 규모를 안 키우면 작은 영화가 작게 상영은 되고 지역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다음 영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모델까지 가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게 지금 한국 영화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 아닌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일본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빠르게 회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역 영화 네트워크들로 자생하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거 너무 작은 영역이랑 네. 뭐 눈에도 안 띄었는데 태풍으로 한번 싹 쓸려가 나고 나니까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큰 흐름에 있는 것들을 메이저를 내가 흡수하고 싶어하는 게 훨씬 더 강한 민족이고 그들은 약간 디테일한 작은 어떤 스토리들에 굉장히 집중을 잘 하는 걸 네, 좋아하는 굉장히 큰 성향의 차이인 것 같고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될수 있는 들려요. 부분도 어떻게 접근하고 살리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시기가 왔을 지금이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물론 네, 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정도의 인터넷이 모든 정보를 평등하게 해줄 거다 라는 정도의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작은 영화관들이 각자의 보는 방식을 통해서 관객들을 구축해 나가는 하다못해 서울 안에서 있는 작은 영화관들만 봐도 지역별로 구마다 약간 관객 성향들이 달라요. 거기에서 자주 틀어주는 영화들이 다르고 그게 아주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메이저하게 모든 영화적인 경험으로 확장되는 거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화 산업 전체는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치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저도 그래서 공간 위주의 체험들이 점점 소중해지는 것 같고.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보스턴 갔다 와서 보스턴 스포츠 체험을 많이 했어요. 관람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여기 다 있구나. 미국 가서 어떤 관광지보다 스포츠 관람을 같이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극장 문화 역시 영화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즐기러 극장에 간다라는 개념이 생활에 도입이 되어야지만 재미있는 경험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멀티플렉스 환경에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불만이었고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극장 문화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요즘. 대부분의 영화들이 시간에 대한 영화들이어서 저는 시간 얘기를 많이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걸 다 폐기하고 일단 보이우드부터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그 보이우드가 링클레이터 감독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작정하고 만든 영화인데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약간 생각이 나하고 약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른다. 하지만 영화는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담지 않고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담아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송영원 평론가님은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들을 포착하는 능력이 생기신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점으로 느껴지고 구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어가지고 저는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영화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시간을 편집하듯이 영화도 시간을 편집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고 영화는 그 시간을 제어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사람이 시간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혹은 그걸 인식하는 방식은 점이나 아니면 입체에 가깝죠. 근데 영화는 그걸 다시 평면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평면화시키는 펼쳐야지. 방식을 뭐로 네.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 영화가 서사, 이야기에 실어서 한 선으로 하는 거로 선택을 했고 근데 꽤 많은 영화들이 다른 가능성들을 꿈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좀 눈길이 가거나 좀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거 말고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고 저도 늘 끌렸던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 보이우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보이우드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비썸 찍었던 거랑 되게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쭉 다시 봤거든요. 무비썸을 처음부터 16년 거부터 다시 보는데 점점 늙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 늙어간다는 포인트가 비슷하죠. 진짜 엄청 어리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영화를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보이우드를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좀 더 저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거나 적어도 만든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본. 서사 영화는 문을 닫잖아요. 이야기가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라고 뭐 행복하게든 뭐든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런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 말고 다른 대안들을 좀 접근을 하는 영화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테마들을 좀 많이 다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송명훈 평론가님의 개인적이고 사심이 가득한 최애 감독은 누구예요? 최애 감독. 최애 감독. 저는 링클레이터 감독일 줄 알았어요. 저는 비포 시리즈를 하실 줄 알았어요. 차라리 이걸 고르실 때 하도 좋아하시는 느낌을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받아가지고 당연히 비포 시리즈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우드를 고르셔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이우드도 그랬지만 비포 시리즈도 포함해서 링클레이터의 다른 작품들은 되게 실험적인 것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감독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애 감독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세 명은 어쨌건 링클레이터 감독이 한번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누굴까? 저는 한국 감독님 중에는 홍상수 감독님 오. 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시간과 내가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러니까 영화가 개인의 체험의 감각을 영화라는 물질 형태로 옮겨낸다라는 거를 제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아주 주관적인 작업이다. 얼마 전에 영화제 그 수상 소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근데 우리도 비슷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되게 전형적인 작가의 감각인 거거든요. 사실 작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늘 못 알아들으셨지만 맨날 얘기하세요. 작가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면서 뭘 어떻게 감각적으로 하냐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네네. 자기가 뭘 하는지 알면 다음 예상되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뭘 찍을지 몰라요, 아무도. 방송하면서. 미학 중에 가장 중요한 일회성. 영화에서도 포착이라는 개념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뭘 할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를 남겼고 그거는 1년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거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못하는 거. 지금 이 순간만 유일한 어떤 형태. 그거로만 볼 거냐 아니면 네. 그거 말고 그거 통해서 다른 거를 연결시켜 나가는 일종의 창문 같은 걸로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면 저는 늘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볼 때는 창문의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창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 거를 비춰보는 건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어떻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나는 어떻고 자연스럽게 시대의 정신이 묻어날 수도 있고 아주 사적인 세계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홍상수 감독님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홍상수 영화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네. 홍상수 영화를 한 편만 본 사람, 네. 홍상수 영화를 다 본 본 사람, 사람. 홍상수 영화를 띄엄띄엄 본 사람. 이 사람들 되게 다른 감각을 느낄 텐데 홍상수 영화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매번 다 본 사람들은 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게 느껴지네. 다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띄엄띄엄 본 사람은 똑같네? 왜냐하면 띄엄띄엄 봤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본 사람은 새롭다. 우리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상수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텐데 다 보신 분일 테니까 아마도 그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작가라는 한 사람이 축이 있고 이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좋아하게 거죠. 됩니다. 자, 링클레이터 그리고 공상수 한 명 남았습니다. 하며 꼽아야 되면 이 책의 표지이기도 한 고령과 서로 다리 사건. 에드워드 양의 그러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최고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드워드 양의 네, 에드워드 양의 작품 양 중에. 작품 중에서. 저한테는 아 그래요?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저는 그겁니다. 저는 영화가 현실을 덮었을 수 있다. 아니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을 잘 믿지 않아요. 네, 이거는 영화고 네.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줌이고 감독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감독의 분의 시선이야 라고 딱 그 한계를 지정해 놓는 영화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가요. 제가 미루다가 드디어 결국은. 이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방대한데 생각보다 서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소녀의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암시이거나 배경이거나 뭐 거의 배경이죠? 네, 그렇죠. 대만의 배경? 그런데 되게 서사는 작은데 큰 영화를 본 느낌이야.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다 보고 났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나쁜 쪽으로 이상해요? 그 이상하다는 건 나쁘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한참 뒤에 나쁘고 좋다를 뒤섞여 판단할 수 있는 있겠지만 일단 다 보고 나니까 되게 이상하다. 감각이 뭔가 되게 뒤엉켜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전 첫 번째 드는 느낌이었는데 궁금한 거는 이 영화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장면이 아름답다. 송경원 평론가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라는 영화란 무엇인가 이후에 다음 두 번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한계 네. 그리고 카메라 혹은 영화라는 이 행위로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태도들이 적어도 감독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내거나 예를 시대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정확히 보인 영화들은 그렇게까지 신뢰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한 선으로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없는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태도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진 진앙에 있는 사람 말고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받는 영향까지가 저는 그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이나 사태, 시대의 변화가 네. 주는 범주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이라고 하면 대만이고 정체성의 범주라고 봐요. 이 영화도 거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영화. 네. 그 끄트머리에서 중심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혹은 유추할 수 저쪽에 있게끔 서서 이렇게 중앙을 바라보는 중앙이 있는 건 알겠어요. 중앙이 뭔지 설명하지 않죠. 중앙이 뭔지 궁금한 사람은 중앙을 찾아갈 수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는. 근데 분명한 여진의 흔적들은 남아있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네. 그게 이겁니다라고 이를테면 그 공식처럼 연결시켜서 딱딱딱 상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흔적은 남아있고 얼룩들이나 이런 것들 묻어있는데 그걸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게끔 되게 여백을 많이 두고 열어두고 있는 영화라서 저는 그 태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삶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영화가. 근데 가끔씩은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거랑 그러다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거랑 네. 그 사이가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사실은 대만의 현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없어서 컨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영향이 커요. 그렇다면 컨텍스트 없이 이 영화 자체의 배경이 된 대만의 현재와 정치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이 에드워드가 비롯해서 하우샤오시어이나 대만의 유해부 영화들이 지금 한국의 젊은 감독들, 네. 90년대 이후의 감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인간 본성 네. 측면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반응들에 우리 혹은 나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대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본 건 4시간 버전인데 상영되었던 것 중에 3시간 버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 되게 궁금하고 그게 4시간짜리 영화 버전이 감독의 온전한 생각이다 라고 하면 3시간짜리 버전은 다른 영화 본 거예요. 2시간짜리 버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감독이 꼭 이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영화들이 좀 매료되는 편.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크게는 내가 어떤 영화에 대해 끌리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반응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영화들은 그런 성향의 영화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영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여줄 건가. 하마구치 일스케의 해피아워와 이 작품 중에 이 작품 훨씬 더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는 네.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각각의 형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접근한다는 것 같아요. 다른 약간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 같아요. 영화 공부하는 학생.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까 그 시점과 운율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고령가는 되게 큰 원 속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해피아워는 되게 클로즈업된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인물들 때문에 되게 넓은 원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피아워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걸작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자체의 스타일을 보자면 저는 해피아워 쪽이지만 왜 사람들이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알겠더라. 근데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신 것 같아요. 방향성의 문제잖아요. 결국 둘 다 미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시적인 얘기가 한쪽으로 향하고 있냐?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냐? 그 방향성은 두 영화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해피아워 같은 경우는 얘기를 엄청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하죠. 우리 흔히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만들어놓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나하나에 사실 의미부여가 돼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리듬감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치면 반대로 침묵을 요구하는 영화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링클레이터, 공상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에드워드 양. 네. 보이우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가 쭉 이제 길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지나서 우리 얘기해보자라고 했던 영화 중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네, 있어요. 네.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 영화죠. 네. 근데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 있으시다고. 네. 네. 결국은 제가 영화 글쓰기 한 거에 묶어서 책을 낸다는 거는 내가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첫 출발점은 그 영화였던 것 같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거든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저희 중학교 때 이제 전국적으로 특수활동 장려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무조건 특화를 하게 만드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크게 학교에서 3개로 나뉜 게 첫 번째는 독서부. 독서부는 자율학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귀가 해서 귀가가 무슨 진짜요? 찾아와라. 책 귀찮다. 그거고 세 번째가 이제 영화부였거든요. 영화부 제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취미활동 같고 그때 영화부에 유일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그 담당 교사 인솔아 영화를 보고 그 감상문 쓰는 거였어요. 감상문을 쓰기가 싫었던 사람은 안 했겠네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 정도에서 영화부를 모였어요?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담당한 교사분이 이제 갓 부임한 신임 교사분이었는데 열정이 넘치는 이제 갓 부임한 신임 교사분이 그걸 맡았어요. 근데 그분도 진짜 대단한 게 그걸 맡아서 본인 취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본 영화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예요. 이왕 일할 거면 나도 좋아하는 거 하겠다는 거겠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고 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이 바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그때 받았던 큰 충격이. 근데 TV는 사랑하실 곳을 찾아야겠다. 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메디슨 카운티 다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륜이고 19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 남학생들이 다 약간의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인 합법적인 허락을 받고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영화 봐 라고 하면 영화 보는. 근데 재미없잖아 솔직히. 약간 지루하죠? 엄청 자극적인 화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중년에 찾아온 단 하나뿐인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이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한 4-5명 빼고는 다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게 없으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할 수도 없고 감상문 써야 되잖아요. 정규에 본 사람이 5명이나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무슨 내용이냐? 스토리 요약해봐. 그렇겠네. 엄청 다시 리바이벌을 막 해줘야 네, 되는 네. 상황.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얘기를 요약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저는 거의 비슷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줌마가 만나서 뭘 하는데 갑자기 뭔가 눈이 돌아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도망도 안 가? 그게 끝나? 라고 하면 이제 그게 뭐야? 가 되는 거는. 그쵸, 그게 뭐야가 그 뒤에 되죠. 이제 제 네. 감상을 붙이면 같이 도망 안 치는데 아저씨가 되게 멋있어. 처음 듣는 친구들은 그게 뭐야가 되는 거고 저한테는 그게 약간 숙제였어요. 추레한데 멋있어 사이에 뭔가 메꿀 수 있는데.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설명을 못 하겠다. 내가 오. 받은 감상을 그대로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걸 좀 처음 느꼈던 영화. 그러네. 내추럴본 평론가셨어요. 뭔가 있는 데가 네.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그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지금의 감각으로 메워본다면 추레해서 멋있었어. 에요 아니면 추레하지만 멋있었어. 에요 아니면 추레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멋있었어. 뭐예요? 그거를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추레하고 멋있었어 였던 것 같아요. 추레하고. 둘 사이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추레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그게 멋있다고 느끼는 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동시에 하나면에 겹쳐 있는데 네. 그거를 말로 풀어내기가 힘들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로 풀어내면 순서를 만들잖아요. 인간관계 아까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실제로 감각하는 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모순된 무언가들이. 저한테는 그게 첫 경험 중에 하나였고 그 모순된 무언가가 동시에 있는 거를 영화는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어렴풋한 인상이에요. 그 장면에서 받았던 제 어떤 감상을 말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뭐 제가 다른 탁월한 어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다른 형식의 영화 예술을 빌려도 똑같이는 안 되겠다. 조금 가정에서 얘기하면 그 장면보다 훨씬 더 멋있는 글을 제가 쓸 수도 있을 거야. 네. 또 쓸 오, 자신감. 아니야. 가정하면 네.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림 추레한데 멋있어.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옮기는 글은 불가능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이건 영어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작가들이 뭔가 만들면 평론이라는 건 2차 창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평론보다는 내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이 2차 창작이라는 생각도 그래요? 한참 뒤에 네. 평론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한참 더 뒤에. 평론은 늘 영화의 부속물 아니면 영화를 얘기해주는 주석 같은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건 사실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맞아요. 무비선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론은 영화의 부속물이잖아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약간 붙였던 것 같아. 계속 끝에다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작가님이 하셨었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우리가 15년이 걸렸고 네. 그렇게 치면 되게 모자란 사람. 아니야. 굉장히 그렇게 차근차근 뭔가 쌓은 것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 쌓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 여전히 거기까지 못 가거든. 평론이 2차 창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론 뭐하러 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평론가들이 그런 인식을 빨리 없애야지 평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빨리 더 납득을 시켜야지 그게 해소가 될 텐데 이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방식의 평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주제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다 다르다고 봐요. 어떤 분은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 사랑에 대한 고백의 형태가 단지 글일 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대한 많이 이걸 영업하겠다. 내가 많은 설명을 해주겠다.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게. 라고 하는 해설의 어떤 마인드를 해주는 분도 그쵸. 있고 저는 지금 와서 이 책이 나올 때쯤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제 영화 글쓰기의 가치나 의미는 길찾기 같아요. 저의 위치 확인. 그러니까 영화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매든슨 카운티 같은 영화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큰 영향을 미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봤을 때 그때 버전의 내 생각
그때 적은 글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 썼던 글과 대학생 와서 썼던 글, 과제한다고 썼던 글, 뭐 어디 발표한다고 했던 글,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나도 그 나이쯤 비슷하게 됐을 때 쓰는 글이 다 달라요. 진짜 이제 우리 비슷한 나이가 됐을 거야. 진짜 원소스 멀티. 그래서 저는 한 편의 네. 영화를 여러 네. 번 만나는 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행위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공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만나냐. 네. 요거의 핵심은 내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영화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걸 상대하는 내 내 자리가 자리. 있는데 내 자리가 계속 바뀐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보면 궤적이라는 게 나오고 저는 사실 이런 얼룩이 번져 영화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도 너무 뭐랄까요. 어그로글? 어그로글?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별자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남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송영환 특집, 송영환 특집 초대석을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영화가 많아서 이 영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하나하나 과거의 송경원이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초대석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책 공부 좀 해주시죠.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어떤 책인지 사봐라. 네. 저는 좋은 영화들에는 꼭 옆에 좋은 대화 상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화 상대들이 영화에 대한 해설서나 설명서나 설계도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때로는 뭐 되게 에세이 같은 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밀한 분석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해당한 영화에 대해서 각각 대화해주는 영화 글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실린 글들이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약간 옆에 같이 대화할 때 놓고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정도의 대화 상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약하자면 영화보다 영화에 대한 이 글도 재밌다. 아 그런 얘기죠. 이거를 봐라. 아, 그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무비썸 인터뷰 첫 시간이었고요. 같은 시내 21에서 기자로서의 출근길을 보시다가 이제 편집장으로 반대편에서 같은 출근길을 바라보시는 편집장님, 새롭게 태어나신 우리 송경원 작가님의 첫 책에 들어있는 영화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